이제 이런 투자 방식들이 과연 어땠는지 우리 이론적으로 저 PBR로 투자했더니 성과가 나더라. 성공 사례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은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갖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인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들이라는 게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단순한데 저 PBR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파마 앤 프렌치라는 이제 두 명의 교수님이죠. 파마 앤 프렌치가 한 연구인데 시카고 대학교 교수죠.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1963년부터 90년까지 27년 동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목이 한 2,000개 된다.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갖고 2,000개를 갖다가 일정 시점, 대부분은 한 6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4월 달쯤 우리가 이제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갖고 한 2달 동안 모든 사람이 인지한다는 가정하에 6월 말 기준으로 2,000개 기업들의 PBR을 갖다 쫙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가장 PBR이 낮은 거 200개를 투자를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그 시점에 PBR 다 팔고, 5월 말 기준으로 다 팔고 다시 6월 1일 기준으로 2,000개 기업에 대해서 저 PBR을 갖다가 10%, 200개를 갖다가 다시 구성을 해서 1년을 더 투자해요. 그걸 갖다가 27년 동안 27번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했더니 파마 앤 프렌치의 연구에 의하면은 19.6% 정도 투자 성과가 높게 났고, 이거는 주식시장 평균 대비해선 3% 정도 초과 성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투자를 했는데 3% 정도 초과 성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마 프렌치가 또 한 연구 중에 하나는 소기업의 저 PBR을 결합했을 경우에는 23%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걸 했죠. 단순히 저 PBR만 가지고 하면 19.6%가 되는데 여기에 소기업까지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23%까지 증가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파마와 프렌치에서 유진 파마는 유명하죠. 왜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주가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투자 전략을 이용해서도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갖고 공개된 정보인 주당 순자산과 주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투자 성과가 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런 연구는 진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석사과정 논문을 이걸로 썼으니까요. 근데 데이비드 레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펀드 매니저예요. 데이비드 레먼은 펀드 매니저인데 1970년서부터 96년까지 이 사람도 27년간 포트를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0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갖고 90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한 1990년만 해도 한 500개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상장 기업이 500개, 1000개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10분위, 그러니까 20%, 500개면은 100개씩 해갖고 가장 PBR이 낮은 100개를 투자해서 또 1년 만에 또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다시 91년 5월 말에 다 팔고 91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때는 만약 600개다 그러면은 120개씩 5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최저 PBR에 투자를 했을 경우 뭐 이런 식으로 25년을 반복하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한 18.8%, 19%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사실은 배당을 포함하지 않는데, 배당을 포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도 사실 배당이 포함이 안 됩니다. 젠포트도. 근데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면은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드레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을 고려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수익이 더 나는데, 사실은 이거는 5분위로 했기 때문에 20%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10분위로 하면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오노쇼시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10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다행히도 번역이 돼서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 책이 원래는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퀀트들을 다 해본 책이에요, 거의. 이 책은 이제 일단은 기간이 뭐 83년. 어마어마하죠.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가장 최근 버전이 2009년까지 한 건데 1927년부터 2009년까지 83년 동안 10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롱텀하게 보니까 15.94% 정도 났다는 거죠. 오노쇼 씨의 그 연구 결과를 봐도 결국은 저 PBR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성과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초장기로 하니까 수익률이 약간씩 하락을 해요. 사실은 저 PBR주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안 먹히는 전략이에요.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왜냐하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은 아마존이나 테슬라 뭐 이런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저 PBR주가 먹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게 먹히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2009년도까지 했네요. 이 연구도. 만약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를 했으면은 아마 더 많이 줄었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마 프렌치 연구도 19.6% 90년까지 났는데 아마 90년 파마 프렌치 연구가 나온 이후에 수익률이 좀 하락했다는 후속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은 어떤 시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먹히는 구간이 있고 안 먹히는 구간이 있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공부를 후반부에 할 겁니다. 아무튼 연구 결과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 롱텀하게 보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PBR주만 투자하면 모두 다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제 사례를 하나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PBR이 0.1인 회사에 한번 투자한 적이 있어요. 한 2012년 정도 됐나요? 12년, 13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투자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동양건설이라는 회사예요. 동양건설이라는 회사가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있었고 부채가 500억, 자본이 500억 정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갖고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500억인데 얘가 시가총액이 100억밖에 안 됐어요. 500억도 안 됐죠, 사실은. 제일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PBR이 0.2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PBR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나누기 이제 순자본이니까. 그래서 100억 나누기 500억 하면은 이제 0.2 정도밖에 안 됐죠. 0.2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0.1 수준까지 빠졌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예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회사는 결국 망해갖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PBR이 되는 회사 중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요 교환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국 저 PBR이 된 회사가 부실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자산의 질이 낮다는 겁니다. 자산의 질이 낮다는 게 그때 그 회사도 자산이 한 10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0%가 재고자산이었고 40%가 매출채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억 정도가 뭐 기타 자산이었습니다. 이 건설회사라고 하는 게 동양건설이었는데 동양건설이라는 건설회사라고 하는 게 건설회사라는 게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산 상태에서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팔면 매출채권 아파트 입주할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고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중도금을 내면서 그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면서 그 현금을 가지고 부채도 갚고 임금도 주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산 중에 80%가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믿지 않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승리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하향기가 있고 장기 불황기가 있어요. 근데 장기 불황기가 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자산이 돼요. 물론 부동산 때문에 최근에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동산만 사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픈 자산이 될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여하튼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동양건설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파는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부동산이 화랑인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어갖고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데 불황인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안 팔리면은 재고자산으로 쌓여 있는데 대부분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이자 비용이 일단 많아지고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연되면서 인건비들을 계속 주다 보면은 결국 이 회사는 금방 부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자산이 이제 1000억 정도 된 것 중에 400억 정도는 재고자산, 400억 정도 매출채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아파트가 안 팔리면은 재고자산이 문제가 되고 매출채권도 사람들이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근데 이 회사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약간 분식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를 가계약자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로 일단 인식하게 하고 그걸 갖고 매출채권을 만들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매출채권 400억과 재고자산 400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감액이 돼가지고 절반 이하의 가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원가에 사갖고 평당 뭐 2천만 원에 만들어가지고 평당 4천만 원에 팔면서 이 재고자산의 매출채권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실제로 팔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함으로써 그러니까 평당 4천만 원에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은 그 매출채권은 재평가돼서 하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고자산 400억과 매출채권 400억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400억, 800억 중이 절반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800억이 절반이 되면 400억이 되죠. 남은 재산이 200억이니까 자산이 1000억이 아니라 600억 이하가 된다는 겁니다. 600억 이하가 되고 부채가 500억이에요. 근데 부채는 이자를 내야 되죠.
근데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이 안 좋으면은 1년에 이자를 갖다가 뭐 거의 10%. 왜냐면은 급전까지 빌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에 이자 5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부채가 순식간에 550억이 됩니다. 그럼 아까 천억 자산이라고 하는 게 600억으로 쪼그라들고 부채 500억이 550억이 되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600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550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자산은 600억으로 쪼그라들고 부채가 550억이 되면은 남은 자본은 5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억을 주고 샀던 이 회사가 순자산이 50억으로 줄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로 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1년, 2년 끌다 보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산의 질이 낮다는 거죠. 자산의 질.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상각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비중이 높으면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이익의 질이 낮다는 겁니다. 이익의 질이 낮다는 거는 이런 회사들이 이자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이 된다는 거죠. 매출액이 감소하고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매출액이 감소하겠죠. 아니면 저성장 산업이거나 단기순 손실이 발생해서 과도한 부채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산의 질과 이익의 질 두 가지죠. 자산의 질이 낮고 이익의 질이 낮은 경우에 저PBR이 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산의 질과 이익의 질이 낮은 기업군은 결국 자산 가치가 감소해서 저PBR 상태에서 갑자기 고PBR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동양건설 예처럼.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는 자산의 질과 이익의 질이 높은 기업들이 저PBR 상태가 되면은 투자 수익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 이제 메가스터디라든가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산의 질 자체는 좋은 회사들인데 이익의 질에서 쾌수천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사실은.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주력 학원 강의 중에 가장 매출액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그 약학대학원 강의거든요. 약학대학원이 대학원을 가는 제도에서 대학교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메인 매출 하나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고, 물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급식 사업도 있고, 부동산 임대 사업도 있고, 다른 강의도 있기 때문에 출판 사업도 있고, 그게 4개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순손실이 날 구조는 아니지만 이익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도 이익의 질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복합기 사업, 거의 주력이죠. 복합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판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문서를 갖다 전자문서를 많이 쓰잖아요. 복합기들을 별로 안 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확 줄어드는 상황이고, 신도리코가 3D 프린팅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업 기회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질이 아주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두 회사 다. 그래서 결론은 자산의 질과 이익의 질이 낮기 때문에 저PBR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저PBR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